여러분 반갑습니다. 철강TV 김홍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요즘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인 수출 증치세 환급제도, 일명 퇴세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는 발표가 나서 이르면 4월부터 시행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일명 퇴세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또 이게 왜 올해 다시 축소를 한다고 하는 것인지, 또 만약에 축소를 하게 되면 제품 가격이나 이런 수급에는,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그럼 수출 증치세 환급제도라는 게 뭐냐? 우선 이제 요 도입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게 1985년 4월에 첫 도입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 정부가 79년도에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를 하면서 주로 이제 그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획득을 하고자 했는데요. 이게 이제 생각보다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수출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료를 중국 내에서 사와서 가공을 해서 수출하느냐, 이걸 이제 레료 가공이라고, 라일리아오 가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외국에서 원료를 들여와서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는 경우에를 진료 가공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수출 환급을 하는 거는 그럼 뭐를 갖다가 환급을 해주느냐, 그러니까 중국 외 지역에 수출하는 그 모든 화물에 대해서 세무기관이 수출 전에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납부했던 증치세,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부가가치세죠. 요거하고 소비세 등 간접세를 다 합쳐가지고 수출 기업에 다시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내수 증치세가 17%인데 이 전액 17%를 환급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환급을 해주다가 보면, 그럼 무슨 돈으로 환급을 해주느냐? 정부가 돈을 모아놨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그런 부담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해당 제품의 장래, 다시 얘기하면 중국 내 수급 상황에 따라든가, 또 하나는 너무 수출을 많이 해서 뭐 통상마찰이 일어난다든가, 또 그걸 수출을 막 잘 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또 설비 증설을 해서 과잉 투자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요 퇴세율 제도를 갖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를 갖다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원래 9%였던 거를 갖다가 13%로 늘렸고요. 이것을 올해 들어서 다시 9%로 줄이겠다,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금년도에는 이제 축소를 하려고 하느냐? 우선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이제 코로나19로 작년, 그러니까 1월부터 해가지고 4월 7일까지 락다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 및 그 물류 제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1분기에 중국의 거시경제가 마이너스로 됐습니다. 그랬다가 4월부터 이제 굉장히 또 가파르게 증가는 하긴 했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중국이 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서 수출을 해, 다시 환급세 올려줄게, 이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 9%였던 거를 갖다가 13%로 퇴세율을 높였어요. 그런데 4월부터 예상보다도 빠르게 중국 경기가 V자 형태로 반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철강제만 놓고 보면 수출은 전년 대비 17%가 줄어든 반면에 수입은 무려 65%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출 환급세를 올리려고 했던 그 의도하고는 정반대로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금년도에는 중국 정부가 올해 양회에서도 아예 그 내수 우선 정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출하지 마라, 그 목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 수출보다는 내수에 우선적으로 판매를 하라.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 양회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중국 정부가 2060년에 탄소 제로,
실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쇳물 생산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쇳물 생산을 갖다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수출만이라도 좀 줄이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퇴세율을 갖다 내렸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중국 정부의 재정 부담 이런 거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퇴세율을 조정을 하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요거는 이제 그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일단 이론적으로는 수출은 줄겠고 수입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될지는 연간 전체로 쭉 봐가지고 이렇게 될지는 중국 내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수출은 좀 줄고 수입은 늘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 정부는 이 수출을 줄임으로 해가지고 저부가가치 제품, 예를 들어서 빌릿이라든가 예전에 그 유도를 통해서 생산했던 값싼 철근, 열연 이런 제품들의 구조조정을 하는 이런 기회로 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측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일단 오팍 가격이 오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벌써 중국 쪽에서는 그 오팍을 내면서 요 항목을 만약에 중국 정부가 시행을 한다 그러면 그만큼 제품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걸 계약서에다 이미 넣는 업체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품목이 그냥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겠느냐? 작년도 같은 경우에가 중국이 철강제 총 수출량이 약 5,367만 톤이고요. 그래서 이 중에 열연이 한 667만 톤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작년에 전체 수출은 마이너스 6.5%인데 열연 같은 경우에는 약 26%가 줄었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만약에 이게 정책이 시행된다라고 한다면 열연 제품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중국 내부의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줄어들 거느냐? 글쎄요, 이제 그거는 뭐 연말까지 조금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작년도 정도는 아니겠지만 20% 정도 다시 열연 수출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가격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오를 것 같느냐? 지금 현재 오팍 가격이 FOB 기준으로 $750입니다. 중국산이. 그러면 여기다가 4% 정도, 그러니까 13%에서 9%로 줄었으니까 4% 정도를 곱하시면 약 $30 정도가 나오는데 이 정도 가격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 입장에서는 또 하나는 이게 반드시 이제 그 국내 중국산 열연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급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국내 철강사 입장에서는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중국 철강제 총 수입량이 약 2023만 톤 정도 해가지고 전년 대비 약 65% 정도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 열연 수입 같은 경우에가 작년에가 약 739만 톤, 그래서 150%나 늘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특히 이제 우리 한국산 제품이 가격 대비 가성비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열연, 그다음에 도금 제품, 후판 이런 제품들의 대중국 수출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물론 뭐 이게 얼마 정도 쭉 계속 지속될까는 차치하고라도 당장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 해서 이런 효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변수는 없느냐? 변수 있죠. 가장 큰 변수는 미중 패권 경쟁이 재현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은 지금은 시진핑이야 연임을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미국이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내각이 완벽하게 구성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은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미중 경쟁이 다시 불을 붙일 것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미중 전쟁이 다시 불붙은 거는 명약관화하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전에 트럼프 행정부 때에는 주로 무역 부문에 국한이 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그 패권 경쟁이 재현되면 5G라든가 지적재산권이라든가 금융 문제라든가 뭐 인권 문제라든가 전방위적으로 전선이 확대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중국의 내수도 중국 정부가 계획한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생산 추이로 봤을 때 재고가 빠르게 늘고요. 그렇다면 또 이 재고 소진을 위해서 특히 이제 그 무역상들이 저가로 다시 오파를 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변수이고요. 두 번째는 감산 정책과 생산량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산시를 중심으로 하북성 그러니까 철강 밀집 지역에 대해서 6월까지 또 7월부터 12월까지 뭐 거의 3분의 1 정도로 생산량을 줄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런 정책이 그러면 다른 지역이 생산을 갖다 지금 수준을 딱 유지를 하고 하북성 지역이 줄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1, 2월 조광 생산량을 보니까 벌써 1억 7,500만 톤, 작년 같은 기간보다도 약 13%가 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당산, 하북 이쪽 지역이 생산량을 줄이는 걸 오히려 기회로 삼고 더군다나 중국 정부가 금년도 내수 중심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니까 적극 생산에 나서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 내수가 금년도에도 중국 정부가 바라는 대로 아무 일이 없이 계획대로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중 패권 문제라든가 혹은 뭐 금리 문제라든가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된다고 그런다면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재고 과잉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중국 역시도 메이커가 유통한테 가격을 전가시키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2차, 3차, 4차 중소 실수요가들이 사실은 제품 가격을 지금은 원청사에 납품을 갖다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수용을 해서 공급을 했는데 이들 업체들이 정말 이제 더 이상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 전가가 지금 1차 유통점까지 바틀렉이 딱 걸려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2분기부터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가격 전가의 문제가 가장 큰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요게 두 번째 변수고요. 자, 아까도 조광 생산은 1, 2월 달에 벌써 13%나 늘었는데 소비는 그럼 얼마나 늘었느냐? 3, 4%밖에 안 늘었어요. 주간별 소비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이 페이스가 쭉 아무 일 없이 쭉 나간다 하더라도 분명히 언밸런스 때문에 또 과잉 얘기가 다시 나올 수 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금리와 환율입니다. 물론 미국 연준이 연내에는 금리 인상이 없다. 계속 확장 정책을 펼 것이다. 라고 하고 1조 9천억 달러에 의해서 2조 달러의 또 천문학적인 자금을 갖다 쏟아 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국채, 10년 만기 국채는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고요. 미국을 제외한 일부 개도국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오른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실은 제조업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융위기 그러니까 미국 리먼 사태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 보면 크게 4차례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해서 금리를 내린 이런 경험이 있는데 길면 2년 이상이 안 갔어요. 다시 인플레 방지를 위해서 다시 또 금리를 올렸단 말입니다. 그럼 벌써 우리가 지금 작년 코로나 1년 동안 금리 계속 낮췄었죠.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어찌 보면 상반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반기에는 금리 얘기가 다시 또 수면 위로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우측 여러분 보시는 그래프가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는 이제 그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하향으로 빠르게 내려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왜 그러느냐?
미국이 이런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이라고 자꾸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인데 중국 정부가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위안화를 갖다가 약세로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 이것도 하나의 좀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4월 가격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